안녕하십니까. 본 영상은 조선이공대학교 기계과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계유소 설계 제12주차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요. 우리 11주차에서는 커플링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먼저 간단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커플링의 종류가 상당히 중요했었죠. 그래서 억지로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종류에는 고정 커플링, 유연성 커플링, 올덤 커플링, 유니버셜 커플링 이렇게 있었고요. 고정 커플링의 종류에는 플랜지 커플링과 원통 커플링이 있었습니다. 원통 커플링에는 이렇게 5가지가 있었죠. 머프 커플링, 슬리브 커플링이라고도 한다 그랬습니다. 분할 원통 커플링, 분할 머프 커플링이라고도 하고요. 클램프 커플링이라고도 하고요. 마찰 원통 커플링, 반중첩 커플링, 셀러 커플링. 자, 이렇게 용어들을 들으면 이 커플링이 어떻게 축을 이었구나 라고 그림이 떠오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그거에 대한 특징도 오래 기억할 수 있으니까 이 5가지가 원통 커플링이더라. 전부 원통형으로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서요. 유연성 커플링, 유연하다, 플렉시블이니까 기어 까딱까딱, 체인 까딱까딱, 그리드 까딱까딱, 고무 유연하죠. 이렇게 4가지가 있었고요. 올덤 커플링, 고속에서는 안 되겠죠. 축이 어긋나 있으면 할 때 쓰는 올덤 커플링인데 뭐라고요? 아, 각도, 속도, 각속도는 일정하죠. 유니버셜 커플링은 우리 자동차나 널리 쓰죠. 축이 중심이 벗어나 있어도 가능하고 각속도가 변화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베어링이에요. 어느 교과서에 따라서는 베어링이 한꺼번에 그냥 베어링 이렇게 놨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름 베어링인데 그냥 베어링 해가지고 구름 베어링과 미끄럼 베어링이 있습니다. 베어링에는 이 2개를 한꺼번에 나온 책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교과서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구름 베어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 영어로 롤링입니다. 롤링 즉 굴러간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구름 베어링이고요. 미끄럼 베어링은 슬라이딩입니다. 우리 미끄럼틀 타는 것처럼 슬라이딩 베어링보다 구름 베어링이 더 많이 쓰입니다. 따라서 시험도 구름 베어링이 더 잘 나오죠. 자,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여기에 스틸 볼이 들어있죠. 쇠구슬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축이 꼽혀 가지고 어느 하우징에 지지를 하고 있겠죠. 자, 축이 있으면 베어링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우리 설계에 꼭 나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구름 베어링, 자, 구름 베어링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먼저 구름 베어링 우리 영상, 기본적인 영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는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요. 자, 베어링 먼저 기본적인 가장 간단한 영상을 한번 볼까요? 어, 자, 이게 지금 이제 베어링의 가장 간단한 모습이었는데요. 다른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어링. 자, 베어링은요, 이렇게 지금은 미끄럼 베어링이 먼저 나오죠. 스틸볼이 없이 그냥 미끄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윤활이 중요하니까 윤활 주입구가 있을 거고요. 축이 있으면 이렇게 미끄럼 베어링이 있습니다. 미끄럼 베어링. 자, 그 다음에 가서 나와 있는 게 이제 구름 베어링인데요. 이렇게 스틸볼이 주로 들어 있고요. 이 볼 대신에 롤러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롤러 베어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구성을 봤더니 자, 볼이 있고요. 볼이 있고 안바퀴, 바깥바퀴가 있죠. 예. 그리고 이 스틸 볼이나 롤러가 제자리에 있도록 하는 리테이너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이렇게 구름 베어링 말고 미끄럼 베어링인 경우와 구름 베어링 2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얘는 접촉 면적이 쇠굿을 점접촉을 하니까 쉽게 회전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고속 회전도 좋겠죠. 고속 회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큰 하중은 받지 못하겠죠. 단면적이 적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 휴전을 하면서 사용되는 것이 이렇게 구름 베어링이고, 미끄럼 베어링은요, 큰 하중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더욱더 큰 하중을, 면적이 크니까 받는 면적이. 대신에 고속 휴전을 하면 열이 많이 발생하니까 고속보다는 저속 휴전에 적당한 베어링이 되겠죠. 자, 이와 같은 베어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뭐 여러 가지 또 베어링들이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은 생략을 하고요. 실제 수업에 들어가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베어링의 종류, 구조, 규격, 호칭, 설계, 윤활인데, 윤활은 거의 시험에 나오질 않으니까 관계없고요. 종류 이거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규격은 잘 암기를 하면 되고요. 설계 식 한 3개 정도만 잘 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베어링의 기초. 자, 여기에서 보면은 베어링과 만나는 부분을 뭐라 그랬냐? 저널이라 그랬습니다. 저널. 저널이라는 것은 베어링과 만나는 부분, 즉 축에는 베어링이 끼워져 있을 텐데 그 축에 베어링이 장착되는 부분을 저널이라고 한다 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는요, 미끄럼 베어링과 구름 베어링의 비교를 가끔 나옵니다. 가끔. 자, 미끄럼 베어링과 구름 베어링, 가동, 기동 토크. 자, 처음에 움직임이 어떤 게 더 쉽냐라는 거예요. 기동, 일어난다는 거니까. 그러면 구름 베어링은 접촉 면적이 작으니까 쉽게 회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동 토크가 작습니다. 네. 그리고 미끄럼 베어링은 유막 형성이 제대로 안 되면은 더 힘들겠죠. 네. 충격 흡수는요, 미끄럼 베어링 접촉 면적이 많으니까 우수하겠잖아요. 네, 큰 힘도 받을 거고. 그 다음에 구름 베어링은 스틸볼이 접촉을 하니까 그만큼 미끄럼 베어링보다는 작겠죠, 흡수력이. 구름 베어링 중에서 볼 베어링이 롤러 베어링보다 더 작겠죠. 그죠? 롤러 베어링은 롤러가 쭉 길게 있으니까 더 큰 힘을 받으니까. 자, 간편성은요, 미끄럼이 좀 더 복잡할 거고 일반적으로 쓰는 구름 베어링 간단합니다. 자, 강성 작고 크고, 자, 뭐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억지로 외우지 않아도 쉽게 짐작해낼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구름 베어링을 많이 쓰죠. 그래서 표준화되어 있고 양산품으로 호환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널 방금 설명을 드렸죠. 축이 있는데 베어링이 여기에 꼽힌다는 얘기죠. 그 부분, 이 축 부분, 이걸 저널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다. 예. 베어링이라는 것은 회전하는 축을 지지하고 원활한 회전을 유지하면서 하중 및 축 자중에 의한 마찰 저항을 감소시키겠죠. 저널은 베어링과 접촉하는 축의 부분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저널 또는 베어링 똑같은 얘기인데요. 종류가요, 레이디얼 저널, 스러스트 저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테이퍼 저널은 뭐 일단 빼내도 관계없어요. 빠져도. 레이디얼 저널에 쓰는 베어링을 레이디얼 베어링이라고 하고요. 스러스트 저널에 쓰는 베어링을 스러스트 베어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레이디얼과 스러스트가 어떤 의미인지만 알면 되잖아요. 그죠? 네. 자, 레이디얼이라는 것 말은 무슨 말이냐? 레이디얼은요, 하중을 잘 보세요. 축이 있으면 하중이 축의 수직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런 때 이 부분을 레이디얼 저널이라고 하고, 이때 쓰이는 베어링을 레이디얼 베어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러스트는 뭐냐? 스러스트라는 얘기는 축 방향과 하중 방향이 수직이 아니라 축의 방향과 하중 방향이 똑같아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축이 이렇게 꼽혀 있는 겁니다. 축의 방향과 하중의 방향이 동일합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스러스트 저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쓰이는 베어링을 스러스트 베어링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레이디얼 저널의 종류가 있어요. 레이디얼이라는 얘기는 축 방향과 하중 방향이 서로 수직이다 라고 했습니다. 축 방향과 하중 방향이 수직이면서 축의 끝부분에 베어링이 장착이 되는 저널, 그죠? 축의 끝부분입니다. 끝부분에 장착이 되기 때문에 엔드 저널이라고 해요. 엔드 저널. 여기에 쓰는 베어링을
스러스트 앤드 베어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축이 길면 가운데도 받쳐줘야 되겠죠. 너무 처지니까. 그래서 가운데에 들어가는 저널. 이것을 중간 저널이라고 합니다. 축 방향과 하중은 수직인데 그 저널 부분이 끝에 있느냐 가운데 있느냐에 따라서 엔드 저널, 중간 저널 이렇게 부른다는 뜻이에요.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스러스트 저널은요. 여기는 걸리는 부분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근데 만약에 이렇게 묻혀 있습니다. 축이. 이게 베어링이고 이 베어링인데요. 자, 그리고 축 방향으로 비해요. 축 방향과 하중의 방향이 같으니까 스러스트죠. 스러스트. 그런데 하나, 둘, 셋, 네 개가 묻혀서 같이 힘을 나눠 봤죠. 그죠? 예. 이런 거 하나하나를 갖다가 칼라라고 불러요. 칼라. 따라서 이 저널을 갖다가 칼라 저널이라고 합니다. 칼라 저널. 이 칼라가요.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게 곧 이 피봇 저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레이디얼 저널은 축 방향과 하중 방향이 수직이기 때문에 엔드 저널과 중간 저널이 있고 스러스트 저널에는 칼라가 여러 개 있는 거가 칼라 저널이고 축 방향으로 하중이 작용하는 게 스러스트 저널인데 칼라가 여러 개 있는 게 칼라 저널이고 하나만 있는 것을 피봇 저널이라고 한다. 이게 옆으로 누우면 이거 하나 있는 거와 똑같으니까 피봇 저널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테이퍼 저널은요. 테이퍼 저널은 말 그대로 약간의 추력도 받고 축 방향과 수직인 방향도 받는 이제 그런 겁니다. 이따가 그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베어링이 장착되는 부분을 저널이라고 한다. 그 저널이요. 하중 방향과 축 방향에 따라서 레이디얼 저널, 스러스트 저널이 나오고 레이디얼 저널에는 중간 저널과 엔드 저널이 있고 스러스트 저널에는 칼라 저널이 있고 피봇 저널이 있더라. 예, 과거에 이런 그림 그려놓고 이게 무슨 저널이냐 이런 게 물어본 것도 있어요. 기사 시험에서. 그래서 이러한 저널의 종류는 잘 이해를 하고 있자라는 얘기입니다. 베어링의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름 베어링과 미끄럼 베어링 뭐 이런 것들은요. 넘어가겠어요. 말 그대로 내륜과 외륜 바깥과 안 그 윤 바퀴 속에 볼을 넣어놓거나 롤러를 넣어놓거나 또는 니들 롤러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사진 보시게요. 이런 것들을 넣어서 얘네들과 축이 만나서 점접촉이나 선접촉을 하겠죠. 예, 이렇게 휘전하는 게 구름 베어링이고 미끄럼 베어링은 저널과 베어링 면 사이에 면과 면이 만나 가지고 미끄럼 타듯이 윤활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막을 형성해서 미끄럼 접촉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중 방향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었죠. 레이디얼 베어링, 스러스트 베어링. 레이디얼 저널, 스러스트 저널. 예, 그런 겁니다. 원뿔 베어링, 원뿔 저널 뭐 이런 거. 자, 특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구름 베어링을 봤더니 전부 스틸볼이 들어있거나 롤러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축 방향과 하중 방향이 수직이에요. 그럼 이걸 뭐라고 그래요? 레이디얼. 구름 베어링이니까 레이디얼 구름 베어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생긴 대로 부르면 돼요. 자, 이번에는 축 방향과 하중 방향이 동일하죠? 이런 때는 뭐라고요? 스러스트. 그런데 구름 베어링이네요. 스러스트 구름 베어링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네, 스러스트 구름 베어링. 자, 이번에는요. 축 방향이 있는데 이게 테이퍼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쪽으로 밀어도 이거 안 빠져나가겠죠? 네, 이런 걸 추력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눌러도 안 빠지겠죠? 그럼 레이디얼과 스러스트 하중을 둘 다 받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근데 롤러가 들어있으니까 구름 베어링이고요. 그래서 테이퍼가 져 있다라고 해서 테이퍼 구름 베어링이라고 부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미끄럼 베어링이에요. 미끄럼 베어링은 내륜과 외륜 사이에 전동체라고 해서 스틸볼이나 롤러가 안 들어있어요. 그냥 면접촉입니다. 예, 스틸과 스틸이 그냥 미끄럼을 타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봅니다. 축 방향과 하중이 수직이에요. 그러면 이걸 레이디얼 그리고 이것은 구름이 아니라 미끄럼 베어링이다. 레이디얼 미끄럼 베어링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자, 축 방향과 하중 방향이 수직인데 미끄럼 베어링이죠. 스러스트 미끄럼 베어링. 예, 스러스트 베어링 피봇 일반적으로 피봇이라고 이렇게 부르습니다. 자, 이거 축 방향과 하중 방향이
동일하죠? 스러스트죠? 스러스트인데 칼라가 두 개가 있네. 칼라 베어링이죠. 네. 이거 테이퍼져 있습니다. 역시 축 방향과 수직 방향 둘 다 받을 수 있는 테이퍼 미끄럼 베어링 이렇게 부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와 같이 되어 있고요. 특수 베어링은 뭐 전자석에 의한 것도 있고 초전도 자석에 의한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구름 베어링의 종류 봤더니요. 단열, 깊은 홈 볼 베어링, 마그네트형 볼 베어링, 앵귤러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구름 베어링의 장점 보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단열 깊은 홈 볼 베어링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가장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자, 넘어가고요. 뒤에 또 나오니까. 구름 베어링의 장점, 아까 기동제한 살짝만 돌려도 돌아갑니다. 돌리는 힘이 적게 걸리죠. 미끄러운 베어링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절반 이상 낮습니다. 마찰 개수가 작으니까 기동저항은 작은 거죠. 동력 손실도 적죠. 그러니까 마찰 개수가 적으니까, 마찰이 적으니까 윤활유가 전략 뛰고 과열의 위험이 적다. 그렇겠죠. 예. 마찰 열이 덜 발생을 하니까. 베어링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기계를 소형으로 할 수 있고 실효성이 있다. 베어링의 종류가 많고 호환성이 좋아. 베어링 교환 및 선정이 용이하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이 장점이 곧 구름 베어링 말고 미끄럼 베어링의 단점이 되는 겁니다. 미끄럼 베어링은 기동 저항이 크다. 네. 마찰 개수가 크고 동력 손실이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해만 하면 쉽게 해낼 수 있습니다. 구름 베어링 단점 보겠습니다. 가격이 비교적 비싸다. 제작이 어렵고 부분 수리가 곤란하다. 베어링이 망가지면 소음이 크게 발생되겠죠. 소음 진동이. 그러면 전체 베어링을 바꾸지 그 안에 있는 볼만 바꾸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작이 어렵고 부분 수리가 곤란하다. 베어링 바깥지름이 크게 되고 설치가 비교적 어렵다. 자, 바깥지름이 크게 되는 이유는 안에 스틸볼이나 롤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니들 롤러를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충격에 약하고 소음 진동이 발생하기 쉽다. 그러겠잖아요. 슬라이딩은 스무스하게 쭉 미끄러지는데 구름 베어링, 슬라이딩 베어링은 미끄럼 베어링은 근데 구름 베어링은 스틸볼이 있기 때문에 소음 진동 발생하기 쉽겠죠. 그리고 닿는 면적이 작으니까 충격에 약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볼 베어링의 종류 보겠습니다. 단열, 깊은 홈 볼 베어링. 자, 단열이라는 것은 하나, 홀로 있다는 열이 하나. 깊다, 홈이 있고 볼이 들어있는 베어링. 단열 깊은 홈 볼 베어링. 요게요. 내륜과 외륜의 홈이 비교적 깊고 보통은 축을 내륜에 압입한다. 자, 안쪽 바퀴에다가 축을 집어 넣는다는 얘기죠. 네. 외륜은 하우징에 고정, 베어링 하우징 집입니다. 베어링 하우징에 고정이 되고요. 반대로 내륜을 고정하고 외륜을 휘전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개 반대로. 레이디얼 하중 위에도 약간의 스러스트 하중도 지지한다. 왜 그렇습니까? 억지 끼워 맞춤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정을 억지로 끼워 맞춤을 하니까 축 방향도 약간은 지지를 합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구조가 간단하다. 자, 이래서 단열 깊은 홈 볼 베어링이 시험에도 가장 많이 나온다 라고 했습니다. 정밀도가 높은 베어링의 제작이 가능하다. 고수 규전에 적합한 베어링이다. 마그네토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단열 깊은 홈 볼 베어링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본 그게 단열 깊은 홈 볼 베어링입니다. 베어링 가게 가서 베어링 나 이거 쓰려고 하는데 이거 하나 주세요. 뭐 베어링 하나 주세요. 그러면 어디다 쓰려냐고 물어봐서 일반적으로 나 이게 축 회전하는데 이거 지지하려고 합니다. 그럼 축 사이즈 물어보고 다 단열 깊은 홈 볼 베어링을 줄 거다 라는 얘기예요. 자, 단열 앵귤러 볼 베어링 유사합니다. 유사하긴 유사한데 요게 접촉 그 점끼리 선을 이으면 일정한 각이 있어요. 요건 그냥 직각 0입니다. 0도. 근데 이것은 접촉각이 뭐 10도, 20도, 30도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것은 롤러가 들어있으니까 롤러 베어링이 되는 거고요. 네. 테이퍼져 있으니까 테이퍼진 롤러가 들어있으니까 테이퍼 롤러 베어링.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자동으로 중심이 맞아진다 그래서 자동 조심 롤러 베어링입니다. 롤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자, 이거 단열 스러스트 볼 베어링, 스러스트 하중도 받는 그런 밖으로 빠지지 않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바로 볼 베어링의 종류인데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이거
이겁니다. 자, 넘어가서 계속 보죠. 앵귤러 볼 베어링 방금 각도가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있는 자동조심. 자, 이것은 축이 중심이 어긋남을 자동으로 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축과 하우징의 공작 조립 등에 의해서 축의 중심이 조금 벗어나 있어도 자동으로 조정이 가능한 그걸 갖다가 자동 조심, 네, 셀프 얼라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롤러 베어링. 자, 볼이 아니라 그보다 더 강한 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 롤러가 들어있는 베어링이에요. 롤러는 선접촉이잖아요. 볼 베어링은 스틸 볼은 점이 만나는 거고, 그러니까 롤러가 들어있는 게 훨씬 더 큰 하중을 받겠죠. 예. 따라서 볼 베어링의 경우보다 저속 하중, 그러니까 RPM은 낮으면서 충격을 많이 받는 경우에 적합하겠죠. 예. 이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을 때는 이제 슬라이딩 베어링, 미끄럼 베어링을 쓰게 되겠죠. 예. 그와 같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 롤러가 테이퍼가 되어 있으면 테이퍼 롤러 베어링이 되는 거겠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종류, 단열이냐 복열이냐. 자, 스틸볼이 한 줄로 되어 있느냐 또는 두 줄로 되어 있느냐 이런 겁니다. 네, 그런 경우 당연히 복열이 좀 더 큰 하중을 받을 거잖아요. 그죠? 네, 그와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N형, NU형 뭐 이런 거 있는데요. 뒤에서 대략 살펴보기는 하는데 중요치는 않습니다. 자동조심 롤러 베어링, 아까 자동조심 볼 베어링 있듯이 자동조심 롤러 베어링도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동조심이 있는 거고 넘어가고요. 유연 롤러, 니들 롤러는 무슨 말이냐면 그림을 보도록 하죠. 작은, 요게 니들입니다. 니들이 본래 주사기인데 이렇게 롤러가, 작은 롤러가 수없이 많이 이렇게 있는 그런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우리 자동차에도 이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 큰 하중을 받으면서 내륜과 외륜이 두께의 차이가 크지를 않겠죠. 네, 이런 것들은 롤러가 들어가야 되고 스틸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륜과 외륜의 그 크기가 커지는데 이런 것들은 니들 베어링을 쓰게 되면 크지 않아도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와 같이 이렇게 있더라 라고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동조심 역시 있고요. 넘어갑니다. 베어링의 구조 보죠. 베어링.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단열, 깊은 홈, 볼 베어링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겠습니다. 내륜, 안바퀴죠. 안쪽. 자, 이거 롤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륜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외륜이 있을 거고요. 내륜, 외륜. 그리고 그 사이에 전동체, 동력을 전달하는 물체, 그래서 볼이 되거나 롤러가 되는 거죠. 이게 전동체입니다. 전동체. 그 다음에 이 볼이나 롤러를 항상 제자리에 있도록 잡아주는 얘가 리테이너 있습니다. 그러면 외륜, 내륜, 리테이너, 전동체. 그러면 쉽게 말해서 내륜과 외륜이 있고요. 내륜과 외륜이 있고 그 사이에 전동체가 들어있고 그리고 그 전동체를 고정해주는 리테이너가 있다. 이게 세 가지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궤도륜, 내륜과 외륜입니다. 전동체는 스틸볼이 될 수도 있고 롤러가 될 수도 있더라라는 얘기고요. 롤러는 여러 형상이 있겠고 리테이너에서는 전동체를 감싸서 일정 간격으로 배치하고 마찰과 소음을 서로 부딪혀서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리테이너가 있다. 자, 이게 구름 베어링의 3요소입니다. 구조 3요소. 내륜과 외륜인 궤도륜, 그 다음에 그 내륜과 외륜 사이에 전동체, 그리고 그 전동체를 일정 간격으로 유지시켜주고 있는 리테이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기본적인 상식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레이디얼 볼 베어링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름 베어링의 구조 여러 가지 있는데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도 리테이너, 스러스트 구름 베어링. 자, 이게 리테이너죠. 이 안에 이제 스틸 볼이 들어가는 거죠. 또는 이게 리테이너입니다. 이 속에 롤러가 들어가는 겁니다. 리테이너. 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스러스트에서는요. 자, 이게 뭐 그냥 상식적으로 스러스트 구름 베어링. 그러면 우리 레이디얼은 축의 수직으로 작용하고
스러스트는 축방향으로 하중이 작용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옆으로 하중이 작용하면 요게 레이디얼이냐 스러스트냐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45도 기준으로 해서 45도보다 작으면 자, 레이디얼 기준에서 좀씩 경사가 이렇게 갈 때 45도보다 작으면 레이디얼이라고 하고 45도를 넘어가서 축방향 쪽으로 가까이 가면 이것을 스러스트라고 하자. 이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동체는 볼이 들어있느냐 롤러가 들어있느냐에 따라 나눠지고 하중은 레이디얼이냐 스러스트냐. 볼과 롤러의 배열은 하나냐 두 개냐 단열이냐 복열이냐. 하중은 경하중이냐 중하중이냐 고하중에 작용하겠느냐. 고하중으로 갈수록 복열이 들 거고요. 고하중으로 갈수록 롤러를 쓰겠죠. 네. 내륜과 유륜이 분리되냐 안 분리되냐. 자, 내륜과 유륜이요 분리가 되는 놈도 있고 되지 않는 베어링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되게 신기해요. 그게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비분리형을 많이 쓰고 있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예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하중을 받치는 상태의 방향에 따라 베어링을 분류할 때 레이디얼 베어링으로 맞는 것은 레이디얼, 반대는 스러스트죠. 레이디얼은 축방향의 수직방향이죠. 네, 직각방향. 축의 직각방향의 하중을 받쳐주는 베어링 이거잖아요. 축방향 하중 이건 스러스트를 말을 하는 거죠. 네, 두 개를 해요. 이것은 테이퍼나 원뿔 뭐 이런 거죠. 네, 자,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축방향의 하중을 받쳐주는 축의 직각방향 하중을 받쳐주는 베어링. 금속 분말을 가압 소결하여 성형한 뒤 윤활유가 입자 사이의 공간에 스며들게 한 것으로 급유가 곤란한 곳 또는 급유를 하지 않는 곳에 사용하는. 급유가 곤란. 우리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기름을 칠할 수가 없어. 기름을 칠하려면 다 분해를 해야 돼. 그럴 때는 베어링을 특수 베어링을 써야 되겠죠. 기름이 없이도 계속 갈 수 있는 그러한 베어링. 자, 금속 분말을 가압 소결해서 분말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만든 금속 그 입자 사이에 미세한 틈이 있어요. 그 틈에 윤활유가 스며먹고 있다가 휘전을 하기 시작하면 열이 발생되잖아요. 열이 발생되면 그 윤활유가 스물시 나와요. 살며시. 그래가지고 윤활을 해줘서 살 돌게 만듭니다. 그리고 멈추면 다시 식으니까 그 윤활유가 그 틈으로 다시 들어가요. 입자 사이드. 네, 그렇게 만든 베어링을 갖다가 베어링이 아니 급유 기름이 필요치 않는 베어링. 그러니까 답은 오일 리스, 오일이 필요 없는 베어링. 그래서 오일 리스 베어링이 되겠습니다. 구름 베어링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거 뭐라고요? 뭐 깊은 홈 볼 베어링이죠. 단열 깊은 홈 볼 베어링을 제일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베어링에 이제 규격 및 호칭이 나오는데요.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ISO에서 정해져 있고 KS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호칭 번호는요. 기본 기호와 보조 기호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기본하고 보조 기호 이렇게 나눠요. 쓰는 방식이 쓰는 순서가요. 기본을 먼저 쓰고 보조 기호를 써준다. 기본에는 계열 기호, 안찌름 번호, 접촉각 기호가 있습니다. 보조 기호에는 리테이너는 뭐고, 실링은 어떻게 하고, 궤도린의 형성은 어떻게 생겼고, 조합은 어떻게 하라, 틈새는 어떻게 하고, 등급은 어떻게 하라. 이렇게 있어요. 그럼 시험에는 뭐가 잘 나오냐? 기본 기호가 잘 나와요. 그럼 보조 기호는 어떻게 하면 되냐? 대략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시험은 기본 기호가 잘 나오고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보조 기호는 이해만 대충 하고 있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기본 기호 알아보겠습니다. 계열 기호, 안찌름 번호, 접촉각 기호라고 했습니다. 계열 기호, 안찌름 번호, 접촉각 기호. 네, 기본입니다. 자, 베어링의 형식과 치수 계열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숫자 2개로 나타냅니다. 계열 기호. 첫 번째는 형식, 두 번째는 지름 기호. 즉 하중 기호입니다. 하중. 지름이 크냐 작냐는 뜻이에요. 하중. 자, 1로 시작을 하면 베어링 1로 시작을 하면 복열 자동 조심. 2나 3으로 시작하면 복열 자동 조심. 큰 나비요. 자, 1, 2, 3은 다 자동 조심입니다. 그리고 복열이에요.
그죠? 그리고 딱 띄어서 6으로 시작합니다. 이게 단열 깊은 홈 볼 베어링, 단열 깊은 홈형 6입니다. 6. 그래서 시험은 6자로 시작하는 게 아주 잘 나와요. 그러면 6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이것은 단열 깊은 홈형이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베어링이. 자동 조심도 아니고 테이퍼도 아니고 단열 깊은 홈이다. 복열도 아니고. 자, 7번은요. 아까 이거 말고 이거하고 유사한데 앵귤러 있었죠. 단열 앵귤러 컨택트 N이 롤러 원통형 롤러형이 N입니다. 자, 그러면 베어링 그 표시, 베어링 계열기호 표시에서 베어링의 호칭에서요. 1, 2, 3으로 쓰면 자동 조심형이고 복렬 자동 조심형이고 6으로 시작하면 단열 깊은 홈형이고 7은 앵귤러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아니면 7번이 시험에 나오니까 그리고 6번이 제일 잘 나오니까 네. 자, 그리고요 숫자가 두 번째 숫자가 나오는데 이것은 하중 표시입니다. 하중을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냐, 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중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0이나 1이면 특별 경하중, 2는 경하중, 3은 중하중, 4는 고하중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6, 2다 그러면 단열 깊은 홈형 베어링이고요. 경하중용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지름 기호가 크면 클수록 이제 베어링의 크기는 커지겠죠. 만약에 7, 3이다 시작하는 게 그러면 단열 앵귤러 콘택트형이고 중하중용이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열 기호는 숫자 2개로 나타내는데 첫 번째 숫자는 베어링이 어떤 베어링이냐라는 베어링 형식을 나타낸다. 그래서 1, 2, 3으로 시작하면 자동 조심이 되는 거고 6으로 시작하면 단열 깊은 홈형이 되는 거고 7은 앵귤러가 된다. 두 번째 숫자는요. 하중을 뜻한다. 그래서 0, 1은 특별 경하중, 2는 경하중, 3은 중하중, 4는 고하중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 2다 그러면 단열 깊은 홈형이고 0, 1, 2니까 경하중에 해당되는 베어링이겠죠.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숫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있는 숫자가 두 자리 숫자로 나타나는데요. 이건 베어링의 지름을 나타냅니다. 베어링의 지름을 나타내는데 베어링의 내륜을 나타낼까 외륜을 나타낼까? 내륜이 중요하겠잖아요. 축이 꼽히는 곳이니까. 그래서 안지름입니다. 베어링의 내륜의 지름을 나타내는 게 세 번째와 네 번째 숫자입니다. 자, 이 숫자를 나타내는 거가 역시 시험에 매우 잘 나오는데요. 이 숫자는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요. 세 번째 숫자하고 네 번째 숫자가 공공이다 라고 하면 이 베어링의 지름은 안지름이죠. 안지름은 10mm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01이다 12mm입니다. 이것은 우리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규격에서. 02다 그러면 15mm, 03이면 17mm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죠? 자, 00이면 10mm, 01이면 12, 02면 15, 03이면 17 이렇다. 그러면 베어링이 10mm, 제일 작은 게 10mm냐? 그렇지 않잖아요. 10mm보다 작은 것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그냥 그대로 써줍니다. 안지름. 세 번째, 네 번째 숫자인데 그냥 만약에 2mm야 베어링 내륜이 그러면 그냥 2라고만 씁니다. 2. 그리고 만약에 2.5mm야 2.5mm면 이런 때는 슬래시 2.5라고 써줍니다. 자, 안지름이 00, 01, 02, 03 이렇게 가는데요. 00이면 10mm, 01이면 12mm, 0이면 15mm, 03이면 17mm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6200이다. 6 단열 깊은 홈 베어링이고요. 62 경하중용이고 00이다 그러면 지름이 안지름이 10mm짜리 베어링을 나타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10mm보다 더 작은 베어링인 경우에는 정수일 때는 그냥 그대로 써주고 소수점이면 슬래시를 하고 써주라 라는 얘기예요. 6, 2,
2다 그러면 단열 깊은 호명이고 경화 중이고 안찌름은 2mm라는 뜻이고요. 6, 2 슬래시 2.5다 그러면 단열 깊은 호명이고 경화 중이고 2.5mm짜리 2.5mm의 내경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0001, 02, 03을 기준으로 10, 12, 15, 17 이렇게 나가고요. 자, 그보다 더 작을 때는 정수면 그대로 써주고 그렇지 않으면 소수점이면 슬래시하고 써주라 라는 얘기요. 자, 그 다음에 03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03 다음부터 04가 있을 거 아니에요. 04부터는 무조건 5를 곱하면 돼요. 04면은 몇 mm입니까? 5를 곱하면 20mm. 05면 5를 곱하면 25mm. 06이면 5를 곱하면 30mm.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써주면 되고요. 만약에 5 배수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하냐? 슬래시를 하고 써주라. 그대로 써주라. 만약에 37mm 내경이 그럼 이건 5 배수가 아니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가 없어요. 0 얼마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슬래시하고 37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요 500보다도 더 커요. 그러면 이제 5로 나눠도 100이 되잖아요. 100. 이렇게 더 클 경우에는 슬래시하고 그냥 그대로 써주라는 이것도 이해하시겠죠? 예, 세 자리가 돼버리니까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자, 접촉각 기호가 있습니다. 접촉각 기호. 이따가 연습해 보시게요. 접촉각 기호는 볼 또는 롤러 비어링에서 하중이 가해지는 작용선이 반경 방향과 이루는 각을 접촉각이라고 하는데 접촉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근데 시험에는 잘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기본 기호인 네 자리 숫자가 시험에는 잘 나온다. 예를 들어서 7307 이 베어링의 안찌름은 몇 밀리미터입니까? 7307 00, 01, 02, 03 04부터는 곱하기 5라 그랬으니까 07이니까 757 75 35 안찌름은 35mm구나.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갑니다. 자, 보겠습니다. 아까 00이죠? 00 00, 01, 02, 03은 10mm, 12mm, 15mm, 17mm 이렇게 가는 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안찌름 치수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이보다 작을 경우 10mm보다 작을 경우 정수이면 그냥 그대로 써주라 그랬습니다. 3, 4, 5, 6, 7, 8, 9는 그대로 써줘요. 1, 2도 다 그대로 써주는데 만약에 1.5다 그러면 슬래시하고 1.5로 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1.5mm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찌름. 2.5 마찬가지요. 네, 이렇게 써줍니다. 자, 04부터 갑니다. 04, 05, 06, 07, 08 그러면 곱하기 5만 하면 58, 40, 57, 35, 56, 30 다 맞죠? 근데 5로 안 나눠 떨어지면 슬래시하고 써주라. 22mm짜리는 슬래시 20이라고 써주라.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게 씁니다. 만약에요. 안찌름 번호가 20이에요. 20. 이거는 곱하기 5를 해야죠. 슬래시가 앞에 없으니까 5를 합니다. 그러면 안찌름 치수는 100mm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곱하기 5만 하면 되는 거고요. 나중에 500mm짜리 안찌름이 500mm입니다. 이것은 나누기 5를 했더니 100이 되잖아. 자릿수가 세 자리가 돼버려. 그냥 그래서 슬래시를 하고 500을 써주면 이건 그냥 500mm짜리구나. 500 이상은 전부 슬래시를 하고 써주라. 만약에 안찌름이 150이 아니라 146기짜리가 있다. 그러면 28도 아니고 30도 아니잖아요. 여기 5로 안 나눠 떨어지니까 슬래시하고 138을 써주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은 앞 페이지를 다시 한번 참조를 해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깊은 홈 볼 베어링, 베어링 형식이 자, 아까 6번이라 그랬죠? 깊은 홈 볼 베어링 형식 6번. 치수 기혈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베어링 치수는 17이다. 자, 그런 식으로 갔더라 라는 얘기고, 자, 앵귤러 7이었죠. 자동 조심 1이나 2였죠.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방법인데요. 이게 턱을 뭐 붙이냐 안 붙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들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한번 볼까요?
번호 봤더니 00010304 050606 이렇게 쭉 나갑니다. 번호가요. 번호 여기 있고요. 자, 이렇게 나갈 때에 안찌름은 얼마냐? 00이면 10mm, 01이면 12mm고 02면 15, 03이면 17mm, 03면 20mm, 05면 곱하기 5를 해서 25mm 쭉 해서 5를 계속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바깥지름은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선택해서 쓰면 돼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자, 여기 보십시오. 호칭 깊은 단열 깊은 호명 60 앵귤러 70 있잖아요. 근데 이건 62네요. 62 72 그죠? 6373 6474 이러네요. 자, 그러면 60하고 62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60은요. 아까 0, 01, 02는 매우 경하 중이죠. 매우 경하중이었습니다. 01, 0과 1은 특별 경하중, 2는 경하중, 중하중, 고하중 이렇게 가는 거였잖아요. 따라서 이게 60이냐 62냐를 보면 자, 이거 아주 그냥 차이나게 볼까요? 60 계열하고 60 단열 깊은 홈인데 이건 64입니다. 그러면 이건 중하중이잖아요. 네, 이거 매우 중하중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베어링이 그만큼 더 크겠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네, 볼이 커니까. 따라서 이걸 봤더니 00짜리는 없어요. 이건 6400이라는 베어링은 없더란 얘기입니다. 왜? 이것은 매우 중하중을 받으니까 작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6401부터 생기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60000 하면 6 단열 깊은 홈이고 0 매우 경하중 00이면 지름이 얼마? 10mm 이해하시겠죠? 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6314를 한번 보겠습니다. 6이면 단열 깊은 홈형이고 3이면 매우 경하중, 경하중, 중하중이죠. 네, 중하중입니다. 1, 4니까 곱하기 5를 하니까 60mm짜리 지름이다. 70mm입니까? 네. 5, 1, 4니까 5를 곱하면 5, 4, 20 5, 1은 5, 70mm네요. 네, 70mm.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한다라는 얘기고요. 자, 보조기호 보겠습니다. 보조기호는 리테이너 기호가 리테이너 아까 볼이나 롤러를 감싸고 있는 리테이너 기호가 M이면 동압금, W면 강판을 프레스 압연한 거, T는 플라스틱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드 기호는 뒤에서 또 밀봉 관련입니다. 실링 관련 실 기호. 알파벳이 하나 있으면 한쪽만, 알파벳이 두 개 있으면 양쪽. 알파벳에 따라서 한쪽이냐 양쪽이냐 이렇게 나왔고요. 궤도륜의 형상에 따라서 K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조합은 배면 조합이냐 정면 조합이냐 병렬 조합이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합이 기호가 있고요. 틈새가 있습니다. 틈새는요. 클리어런스니까 C1, C2, C3, C4, C5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틈새가 커져요. 이 틈새는 내륜과 외륜 사이에 있는 볼의 틈새입니다. 외륜 사이에 있는 볼의 틈새. 볼이 약간 까딱까딱 할 수 있는 그런 틈새를 틈새 기호라고 하는데요. 숫자가 크면 커질수록 커지더라. 근데 일반적으로는 CN이라고 합니다. 보통 노미널, 노말. 근데 CN은 일반적인 것은 C2와 C3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C1, C2, CN, C3, C4 이렇게 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등급 기호가 있으면 등급 하이 상급, 프리시전 정밀급, 슈퍼 프리시전 초정밀급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 따라서 등급 0, 4, 5, 6급 이런 식으로도 쭉 나오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표시를 하더라라고. 보조기호는 이렇다. 보조기호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은요, 주로 이쪽 실드 쪽, 그리고 이 틈새 기호, 그리고 등급, 가끔 조합하고 궤도륜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거의
시험에는 이와 같은 것이 나타내지를 않습니다. 이보다는 아까 계열기호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주로 계열기호로 시험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알파벳에 따라서 한쪽이냐 양면이냐 실딩이죠. 실링. 그래서 DB, DF, DT 뭐 이런 것은 조합기호였습니다. C는 클리어런스였잖아요. 보통은 쓰지 않는다. 그래서 CN. 그래서 2와 3 사이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궤도륜에 따라서 KN, NR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등급은 P, 프리시전 6급, 프리시전 정밀급 5급, 정밀급 4급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정밀급이요. 숫자가 4급이 연삭기 스핀들이고 5급은 선반 밀링, 6급은 전동기, 고속유전의 중간축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정밀도가 급이 6급인 4급보다도 정밀도가 낮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세요. 6305 C2P6. 자, 63이면 6이면 아까 뭐라고요? 이게 단열 깊은 홈 볼 베어링이라는 뜻입니다. 63 그러면 얘는 0과 1은 매우 경화중, 2는 경화중, 3은 중화중이었잖아요. 중화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05입니다. 00, 01, 02, 03, 04 때부터 어떻게 해요? 곱하기 5를 하죠. 그럼 내륜의 지름은 얼마입니까? 5, 25mm짜리 있습니다. C2 틈새입니다. 틈새. P는 정밀급이죠. 정밀 6급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6305는 도대체 무슨 뜻이냐? C2, P6는 뭔 뜻이냐? 이런 거. 이렇게 나오고 이런 것들이 시험에는 가끔 나오더라라는 얘기입니다. 230/560K 베어링 기어 2로 시작했네요. 2로 시작했습니다. 자, 2로 시작했으면 뭔 베어링이에요? 자동 주심이잖아요. 아까 0이 뭐 이거 시험에 이렇게는 잘 안 나와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3은 중하중이죠. 매우 경하중, 경하중, 중하중입니다. 0일. 자, 그리고 0이에요. 지름이 기호가 0입니다. 00이라는 뜻이고요. 자, 슬래시를 하고 560입니다. 560이라는 숫자 560mm니까 500 이상이니까 슬래시를 하고 560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궤도륜이죠. 궤도륜. K. 자, 넘어가고요. 6310GG. 자, 63계열 베어링, 6이면 단열 깊은 홈볼 베어링, 3이면 중화중이겠고요. 베어링 계열칠수. 10이면 안찌름이 얼마입니까? 50mm겠죠? 지지는 양쪽 실드입니다. 지지 양쪽이 붙어 있으니까 보조기호로서 넘어갑니다. 6212GNR 61 단열 깊은 홈볼 베어링 2 뭡니까? 경화중용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12입니다. 베어링의 안찌름은 5를 곱하니까 얼마입니까? 25이로는 60mm 짜리 되겠네요. 궤도륜이고 NR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7206, 7짜리 나왔네. 7짜리. 7은 앵귤러였죠. 앵귤러고 2가 붙어 있습니다. 2는 경화중이겠죠. 매우 경화중 01이고 2는 경화중입니다. 그 다음에 06 그러니까 56, 30, 30mm 안찌름이 되겠고요. 접촉각 기호르와 C가 들어있고 DB 배 조합이죠. 조합 정밀 5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베어링 번호 6200에서 레이디얼 볼베 안쯤은 얼마냐? 여기다 5만 곱하면 58에 40 이거죠. 6206에서 안쯤은 얼마냐? 여기다 5만 곱하면 56, 30 이거잖아요.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니까요. 과거에 기사 시험에.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07C2P 이거 틈새겠고 이건 6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6으로 시작된 단열 깊은 홈볼 베어링이겠죠. 그리고 60입니다. 매우 경화중이겠죠. 그리고 7이네요. 7. 7은 뭡니까? 지름이 나와야 되는데 00도 아니고 한 자리네. 그리고 정수니까 그냥 썼죠. 7mm짜리 안지름이라는 뜻입니다. C2는 틈새 등급 이렇게 합니다. 6312 단열 깊은 홈볼 베어링 3이니까 뭡니까? 중화중이 되겠고요. 중화중이 됩니다. 12 곱하기 5를 하면은 지름, 안지름, 내륜 그 다음에 G는 실드 기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그냥 해보십시오. 네, 됐습니다. 예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아까 했던 거죠. 이거의 안찌름은 얼마냐? 58, 40mm. 이거 8mm의 08, 6208에서 08의 숫자 의미는 뭡니까? 내륜의 내경이죠. 내륜의 내경. 자, 베어링 번호 6206인 레이디얼 볼 베어링 안쯤은 얼마냐? 6이니까 5만 곱한 56, 30mm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 쉽지만 시험에 잘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베어링 재료의 구비 조건 당연히 열이 잘 전달돼야 되겠고 마찰이 열이 적어야 되겠고 이런 거 여러 가지 다 상식적인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주로 고탄소 크롬이 들어가면 상당히 강하고 내마모성이 좋겠죠. 내마모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는 거고요. 핵심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게 구름 베어링의 기본 정격 수명과 기본 동적 부하 용량입니다. 베어링의 수명은요, 베어링이 방미 계속 돌다 보면 베어링의 스틸볼에 망가져서 방미 껍질이 벗겨지거나 이럴 때까지의 총 회전수를 갖다가 베어링 수명이라고 하는데요. 자, 기본 정격 수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 정격 수명 또는 계산 수명이라고도 하는데요. 같은 베어링을 같은 조건으로 개개하였을 때 그중 90%가 시동 후 필요해서 방리가 생기지 않고 최종 도달할 수 있는 총 회전수가 기본 정격 수명이다. 그러는 겁니다. 뒤에 나오니까 다시 설명하죠. 자, 일단 기본 동적 부하 용량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동적 부하 용량 주로 C라고 하는데요. 기본 동정격 하중이라고도 합니다. 기본 동적 부하 용량은 기본 동정격 하중이라고도 하는데 레이디얼은 순수 레이디얼 하중만, 스러스트는 순수 스러스트 하중만 작용시켜서 10의 6승의 휘전을 갖는 정격 수명, 아까 했는 정격 수명. 10의 6승이 가면은 방리가 일어나서 수명을 다한다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해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의 6승이 100만 번인데요. 100만 번 휘전을 하면 꼴가닥 하는 거예요. 그럼 베어링이 튼튼한 놈, 큰 하중을 받는 놈도 10의 6승 가면 꼴가닥 해요. 매우 경하중, 하중을 적게 받는 놈도 10의 6승 휘전하면 꼴가닥 해요. 왜 그럴까요? 가해지는 하중이 틀리니까 그러겠죠. 경하중용은 그만큼 가해지는 부하가 작을 거고, 그 다음에 베어링이 강한 놈 그만큼 가해지는 부하가 커야만이 10의 6승에 가서 똑같이 꼴가닥 할 거 아닙니까? 그때 10의 6승 가서 꼴가닥 할 수 있도록 가해진 하중, 그게 바로 기본 동적 부하 용량입니다. 그래서 부하 용량이에요. 기본 동정격 하중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10의 6승을 회전하는 건 이해하시겠죠? 그게 10의 6승 가면 수명에 닿을 수 있도록 가해진 하중, 그게 기본 동적 부하 용량이다 라는 거고요. 그러면 10의 6승을 휘전을 하려면 이만큼 휘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500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500시간을 돌아요. 500시간. 그럼 500시간을 돌면 10의 6승 100만 번을 휘전을 하려면 휘전 속도가 33.3 rpm으로 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왜 그러냐면 500시간 동안 10의 6승을 돌려면 33.3 rpm으로 돌아야 돼요. rpm은 뭡니까? Revolution per minute, 분당 휘전수예요. 분당 휘전수. 그러면 분당 휘전수니까 시간, 자 보겠습니다. 500시간을 동안 33.3rpm으로 돌아. 그러면 시간은 분으로 바꾸려면 60을 곱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것은 1분당 33.3rpm. 1시간당 그러면 곱하기 60을 해야 돼야죠. 1시간당 휘전수입니다, 이게. 그러면 500시간 동안, 그럼 곱하기 500을 해야 돼. 500시간 동안 휘전수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 10의 6승이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기본 동적 부하 용량은
기본 동정격 하중이라고도 하고요. 하중이나 부하 용량이라고 하는 거고. 이건 무슨 뜻이냐? 어느 베어링이든 간에 10의 6승 휘전하면 수명이 닿을 수 있도록 가해진 하중입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거예요, 베어링마다. 그게 바로 기본 동적 부하 용량이라고 하고요.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500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래서 33.3rpm으로 휘전을 해야 되더라. 그러면 500시간 동안 rpm을 가해진 하중을 하려면 33.3rpm은 1분당, 그러니까 곱하기 60을 해야 시간당이 되는 거고, 곱하기 500을 해야 500시간당 휘전수, 그게 10의 6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3.3 곱하기 60 곱하기 500을 하면 10의 6승이 나오더라라는 뜻이에요. 네, 이해하시겠죠?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걸 이해를 해야만이 다음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기본 정격 수명. 기본 정격 수명은요, 기본적으로 10의 6승을 가는 거예요. 10의 6승 휘전을 하는 겁니다. 기본 정격 수명은요, 기본 정격 수명은 CPR이에요. CPR. C는 뭡니까? 아까 기본 동적 부하 용량. P는 뭡니까? 베어링 하중. 그리고 R은 베어링에 따라서 주어진 베어링 지수예요. 자, 이 수명이 길어진다 또는 짧아진다 라고 본다면, 우리가 볼 베어링과 롤러 베어링 어떤 게 더 강하다고요? 롤러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커지잖아요. 롤러가 볼보다는 큽니다. 따라서 롤러를 3이라고, 아니 볼을 3이라고 하고요. 롤러는 3분의 10, 3.33이 돼요. 약간 더 큰 수명을 갖겠죠. 따라서 롤러는. 그래서 기본 정격 수명이라는 것은 10의 6승 가는 수명인데, 그것은 CPR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실 겁니다. 기본 정격 수명은 하중, 베어링 하중으로 나눠 가지고 베어링 치수로 한 거 CPR이다 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수명 시간. 요게 시험에는 가장 잘 나옵니다. 수명 시간. 자, 수명을 라이프라고 하는 거고요. N, 그래서 RPM이랍니다. RPM 10의 6승 가는 거고요. 휘전이라는 뜻이고. 자, 이번에는 시간으로 나타 베어링 수명 시간. 자, 기본 정격 수명이 있으면 그 기본 정격 수명에다가 베어링이 실제 받는 하중이 작으면 500시간보다 훨씬 더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기본 정격 수명 있을 때 그것보다도 베어링이 하중을 더 많이 받으면 500시간을 못 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 따라서 기본 정격 수명은 LN CPR이죠. CPR입니다. CPR 거기에다가 10의 6승 나누기 N 곱하기 60을 했어요. 이건 시간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건 베어링의 정격 수명이에요. 베어링이 몇 번 도느냐, CPR이니까 몇 번 도느냐. 근데 이걸 시간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10의 6승번을 도를 때는 N 곱하기 60으로 나눠줘야만 될 거 아닙니까? 시간으로. 그죠? 이해가 됩니까? 10의 6승을 돌 때까지 10의 6승을 돌 때까지는 이때 RPM 곱하기 6. 아까는 500시간을 33.3rpm 곱하기 60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 밑에 거 보면 이제 확실히 더 이해를 하실 거예요. LN이 뭡니까? CPR이죠. CPR. 그리고 요게 뭐예요? 500시간 동안 돌아요. 500시간 동안. 분당 휘전수가 33.3rpm으로. 그죠? 네. 이거를 N, RPM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와 같이 나오더라 라는 얘기고. 자, 이거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걸로 어떻게 바뀌었느냐? 10의 6승을 60으로 나누면 500 곱하기 33.3이 되는 거예요. 500 곱하기 33.3이. 이해가 갈까요? 10의 6승을, 자, 500 곱하기 33.3을 하면 10의 6승을 60으로 나눈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바꿔 놓은 겁니다. 해서
최종적으로 수명은 500 곱하기 얘를 갖다가 FH 수명개수라고 한다면 수명개수의 R승으로 나오더라. 자, 그러면 수명개수라는 건 뭡니까? FH의 R승이 이거라는 뜻이니까 FH의 R승이 요거라는 의미이므로, 그죠? FH는 어떻게 돼요? 이쪽에는 R승근 루트 이렇게 돼야 되겠잖아요. 여기는 R승근 루트 와서 벗겨지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걸 수명개수라고 합니다. 또 앞에 있는 이놈 R승근 루트 n분의 33.3을 갖다가 속도개수 fn이라고 표시하고요. 속도개수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놈은 속도개수 이렇게 됩니다. 요게 수명개수. 근데 수명개수는 R승근 루트입니다. 이게 그렇게 써져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본 정격 수명이란 어느 특정 부하일 때 베어링의 수명이 10의 6승 휘전수에 도달한다 라는 거예요. EC 특정 부하일 때 10의 6승에 도달합니다. 따라서 특정 부하, 이게 뭐냐면 기본 동적 부하 용량인데요. 이거는 33.3rpm으로 500시간의 수명을 유지하는 하중이다 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때 500시간을 유지하는 하중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시간으로 만들어지니까 10의 6승을요 rpm 곱하기 60분 해서 그래야 시간이 드는 거잖아요. 이제 수명을 시간으로 나타내야 돼. 이건 휘전수니까 이걸 시간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이 수명에다가 10의 6승을 몇 rpm으로 도르냐? 그리고 분당해서 60. 이게 분당 rpm이니까 시간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60으로 나눈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휘전수를 시간으로 나타내려고 했더니 이렇게 수명 시간이 됐다. 숫자 변환과 표현만 달라질 뿐이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본 정격 수명은 요게 특정 부하일 때 베어링 수명이 10의 6승에 간다. 이게 10의 6승으로 갈 때의 수명이 기본 정격 수명입니다. 이건 항상 10의 6승이 되는 거예요. 이게 10의 6승. 이게 곧 10의 6승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10의 6승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이제 넘어가는데 이것을 시간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베어링 실제 수명 시간으로. 그러면 수명 시간으로 나타내려고 했더니 요거는 rpm이니까 ln 그대로 가고요. cpr은 그대로 가고 10의 6승을 가는데 내가 실제 돌고 있는 휘전수 곱하기 60. 자, 분이니까 그래야 시간이 되겠죠. 이렇게 바뀌더라. 60분의 10의 6승이 500 곱하기 33.3이 되더라. 라는 얘기. 500시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결국은 n분의 33.3 CPR이 되는 거고 n분의 33.4 CPR승에서 3승근 루트를 씌워준 놈을 갖다가 수명개수라고 하더라 라고 해서 수명개수의 R승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명개수라는 것은 곧 R승근 루트 n분의 33.3 CP가 될 거고 이 앞에 있는 놈을 속도개수라고 하더라 라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것들 정도가 잘 나옵니다. 물론 요거에 나온 적도 있어요. 이게 여기까지가 대부분이 중요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까 봤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넘어가죠. 자, 베어링의 05다 그러면은 지름은 5, 25mm, 정격 기본 동적 부하 용량은 1090. 그죠? 네, 기본 정적 부하 용량은 1090이 되더라라는 그래서 이 C를 알면 베어링을 어떤 걸 써야 될지를 설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C를 계산을 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이해할 겁니다. 볼 베어링에서 기본 베어링의 수명이 L1일 때 동일 조건에서 베어링에 가해지는 하중을 2배로 하면 베어링 수명은 어떻게 되는가? 베어링에 가해지는 하중을 2배로 한다 그랬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베어링에 가해지는 하중을 2배로 했을 때 베어링 수명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볼 베어링이라고 했습니다. 볼 베어링. 자, 볼 베어링. 기본 적격 수명에서 하중 얘를 2배로 했습니다. 2배. 2배가 커져요. 그러면 볼이니까 3승이잖아요. 3승. 그러면 L1은 1P분의 C니까 1이라고 한다면
C의 1분의 C의 3승이 되잖아요. 근데 L2는 이걸 2배로 커진다 그랬으니까 2P입니다. 2P. 그럼 2의 3승이니까 8이죠. 8. 8P분의 C. 그래서 8분의 1배로 되는 거겠죠. 3승이 되니까. 네, 그러죠. 네. 그래서 정답은 8분의 1배가 수명이 줄어듭니다. 그만큼 수명을 하중을 2배로 가면 수명은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회전수가 n인 볼 베어링 볼 n r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수명 시간 ln은 어떻게 되느냐? 기본 동적 보안입니다. 수명 시간 아까 우리 어떻게 했었어요? CP의 R승이죠. CP의 R승인데 볼 베어링이라고 했습니다. 롤러면은 3분의 10이고 볼 베어링이니까 3이니까 3승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전부 다 3승이고 CP야죠. CP. 그럼 1번 아니면 3번이겠네요. 그리고 아까 10의 6승을 N 곱하기 60분으로 나눴으니까 이렇게 해서 500 곱하기 33.3이 됐었잖아요. 그죠?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볼베른 수명에 대한 설명은 아까 한 거하고 동일한 얘기죠. 반비례하겠습니다. 3승에 반비례한다. 볼베링의 1번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볼베링의 기본 부하 용량, 이론 하중, 그때 베어링의 수명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해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아까 CP의 R승 그리고 속도 개수 그죠? 네, 그렇게 나와 있는 FL의 R승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죠. 자, 계산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까요? 네. 단열, 레이디얼 볼 베어링. 볼이구나. 볼이면 R을 준 겁니다. 6210, 62. 6은 뭡니까? 아까 단열, 깊은 홈, 볼 베어링이죠. 2니까 얘는 경하중입니다. 10, 지름은 얼마? 50mm. 하중이 5000N, 회전속도 500rpm으로 운전할 경우 이 베어링의 수명을 구하시오. 단, 기본 동적 부하 용량은 요거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써주면 되잖아요. 볼 베어링은 R을 준 거고 지름 준 거고 하중 준 거고 RPMN 수명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정리합니다. R3, D는 뭐 문제에서 필요는 없어요. P 5000, N 500, C는 27700 그리고 수명은 얼마냐라고 했어요. 이제 위에 거 빼고 밑에 것만 보고 풉니다. 공식 쓰죠? 씁니다. 아까 우리 공부했었잖아요. LN은 CP의 R승이었잖아요. 10의 6승 500 곱하기 33.3으로 빠져나가고 N은 그대로 있습니다. 요게 수명 개수로 갖는 거죠. 그리고 속도 개수가 또 나왔었죠. 자, 이 상태에서 뭘 구하라고요? LH 수명을 구하여라. 수명 시간을 구하여라. 그러면 LH에다 동그라미 딱 치고 LH에 동그라미 치고 요놈도 쳐도 돼요. 자, 그러면 이걸 구하려면 NCPR을 알아야 돼요. NCPR 다 줬네. 그러면 갖다 넣어주면 되겠잖아요. 그러면 산수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갖다 넣어주고 그대로 계산기 누르면 5662시간이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것도 똑같은 문제고요. 값만 틀립니다. 여러분들 똑같이 써주고 정리하고 공식 써놓고 구해자는 거 동그라미 치고 NCPR 줬나 봤더니 똑같이 다 줬고 그러면 산수 문제다 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거니까 제가 이 정도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800rpm으로 회전하고 1kN의 하중을 받고 있는 단열 레이디얼 볼 베어링의 수명이 20세계 시간이라면 어느 베어링을 사용해줄까? 단 C는 기본 동정격 하중이다. 이거 C를 보기를 봤더니 C를 알면 답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C를 알아야만이 베어링 설계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내는 겁니다. 그래서 C만 구하면 되겠구나 라는 거예요. C만. 자, 우선 써줍니다. N 하중 베어링 지수 수명시간 C 기본 정격 하중 해놓고 정리해요. 정리합니다. 그리고 공식 써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C를 구하라 했으면 C에다 동그라미 쳐야 되겠잖아요. C에다 동그라미 칩니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고 이걸 구하려면 N도 알아야 되고 P, R, N은 LH 알아야 돼. LH 줬고 N 주었고 P 주었고 R 주었고 그럼 C 구하는 건 산수 문제죠. 산수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C를 구해야 되니까 양쪽에다가 R 승근 루트를 씌워서 정리를 하면
풀어질 겁니다.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해보세요. 여기는 왜 없어졌냐면 R승근 루트 여기에 R승이니까 R하고 이쪽 R승근 루트하고 사라져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9868 뉴턴이 C 값입니다. C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에 부합하는 하중을 찾으면 되죠. 자, 이건 10kN, 8kN. 이게 몇 kN입니까? 9.8kN이잖아요. 9.9 kN으로 바꾸면 이거보다는 큰 걸 찾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될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아까 거하고. 베어링 하중 회전 속도 이렇게 줬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서도 베어링을 선정하라 그랬어요. C값만 알면 돼요. 근데 6300으로 하라 그랬죠. 6300 중에서 이 C값만 알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C값만 알면 베어링의 넘버 63 예를 들어서 09로 하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자, 달아놓고 정리합니다. 네, 레이디얼 볼 베어링에서 레이디얼 볼 베어링이라고 했고 6300이니까 요놈에서 선정을 해주면 됩니다. C값을 정리를 하고요. 자, C값을 구하기 위해서 공식을 쓰죠. 그리고 C에다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그러면 LH, N, P, R 알아야 돼요. LH 주었고 N 주었고 P 주었고 R 3이고 그러면 아까 문제와 똑같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구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구합니다. 자, 구해가지고요. 그래서 구해서 똑같이 구해봤더니요. 기본 동적 부하 용량이 14070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6300 여기서 구했습니다. 14니까 이거보다는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작고 그러면 4로 하면 어떻게 되냐? 이 부하 용량보다도 얘는 적으니까 망가지잖아요. 10의 6승 못 가서 망가진다는 뜻이니까 요거 좀이라도 큰 거 05를 선정하자. 그럼 6305를 선정한다라는 이거죠. 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는 시험 문제에서 표를 줘야 되기 때문에 내기가 상당히 곤란한 상태입니다만 C를 구하는 게 곧 설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물어보는 방법은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요 넘어가겠습니다. 중요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윤활, 구름 베어링 윤활은 미끄럼 베어링의 윤활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윤활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적합법, 패들링, 중력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넘어갑니다. 밀봉이 곧 실링인데요. 예, 밀봉이 실링인데 펠트실, 오일실, 레버런스 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펠트실을 찾아보면 이렇게 여기다가 홈을 줘가지고 여기를 콱 눌러서 못 빠져나가도록 하는 게 바로 펠트실이라고 하는 거고요. 레베린스 실은요, 홈을 여러 개를 둡니다. 레베린스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미로예요, 미로. 이렇게 여러 개를 해놔가지고 오일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레베린스 실입니다. 그래서 홈을 여러 개 줬다. 이제 그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 있는 거고, 오일실 우리가 보통 많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기는 스프링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스프링이 들어있어요. 고무를 누르죠. 고무를 눌러가지고 오일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든 그런 게 바로 오일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는 이렇게 스프링 모양이 이렇게 들어있는 이게 오일실입니다. 자, 오일실 같은 경우도 이거 보면 이게 오일실의 이 지름은 축의 외경이 되겠죠. 이 반대쪽에도 있을 거니까 축의 외경이 돼서 축 설계할 때도 이게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만 이제 이거 설명을 드리면, 자, 이거 보통 우리 캐드에서도 이거 많이 하셨을 텐데, 이게 축이잖아요, 축. 이게 가운데 있는 게 축입니다. 이게 볼트로 채워져 있고요. 자, 회전을 하니까 베어링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게 두 개냐? 그러지 않죠. 축을 감싸고 있는 이게 베어링입니다. 이 베어링이 들어가요. 그럼 이거를 설계해낼 때 우리가 보통 뭐 이것은 기어니까 뭐 스포 기어고 축이고 본체 쭉 하면서, 자, 베어링에 커버가 있어요. 베어링 커버. V벨트 들어있고,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에 봤더니 이제 이것은 오일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베어링인데 기쁜 홈 볼 베어링이라고 써놓고 6005라고 써졌어요. 그러면 이것은 단열이라는 단열. 즉 볼이 하나 들어있는 한 줄로 들어있는 그런 거 60입니다. 0.
그럼 얘는 매우 경하 중이죠. 05입니다. 05. 05면은 베어링의 안지름이 얼마예요? 55, 25. 25mm. 즉, 이 축의 지름은 25mm라는 뜻이에요. 축의 지름을 알려주고 있는 것하고도 똑같습니다. 자, 이거 5일씨를 보면요. 5일씨의 KSB 2804, 우리 아까 봤던 거에 나오는데, 5일실, 요거의 내경은, 5일실의 내경은 축의 외경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쭉쭉 설계를 해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커버 작업에는, 자, 축 작업에는 5일실의 내경이 필요한 거고, 축은 5일실의 내경이고 축의 외경이니까, 커버 작업에는 5일실의 외경과 두께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5일실의 치수를 측정하여 규격표에서 선정해서 설계를 하시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설계 시간에 자세히 배우실 텐데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선정을, 표를 찾아서 선정을 해 나간다 라고 했습니다. 아까 호칭 지름은 25라 그랬죠. 그래서 오일실의 치수는 이렇게 선정을 해서 설계하더라 라는 뜻입니다. 자, 12주차 보고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름 베어링은요, 중요한 게 구름 베어링의 호칭, 그죠? 구성은 아까 내륜과 외륜이 있고요, 궤도륜이 있고, 그 다음에 리테이너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전동체가 있었죠. 자, 그리고 호칭 방법 60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그런 호칭 방법, 그리고 수명 계산하는 식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하는 방법은 동일하고요. 12월 13일까지로 하겠습니다. 12월 13일입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전까지 이제 공부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 보고서는 두 문제 냈습니다. 이렇게 계산 문제입니다. 자, 요거 기본 동격 정화중은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이거 한번 풀어보시고요. 풀어보시고 보고서로 제출해 주시면, 잘 모르시면 앞에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고, 제가 마지막 주차에는 이런 문제들을 풀이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은 길어졌는데요. 구름 베어링은 그 미끄럼 베어링에 비해서 양이 조금은 많지만 미끄럼보다 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히 핵심만 잘 알고 있으면 시험을 대처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12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